네, 안녕하십니까. 오연우입니다. 드디어 오한마 요약집을 출간했기 때문에 오한마 요약집을 교재로 해서 기본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기본 강의인데 교재가 오한마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을 가지고 왜 기본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상 제 오한마 요약집이 사실상 기본서입니다. 그러면 왜 요약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기본서인데 제가 오한마 요약집을 공제회에서 경찰 공제회에서 출간을 하는데 경찰 공제회에는 실무종합 문제집 4권짜리 문제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권짜리 실무종합 문제집을 그 공제회 문제집을 공제회 기본서라고도 우리가 좀 칭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공제회에서 오한마 요약집을 기본서라고 오한마 기본서라고 실무종합 기본서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저는 오한마 기본서라고 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마 요약집을 기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 기본서로서 오한마 요약집을 이렇게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교재가 가장 주력 교재 2개가 오한마 요약집, 실무종합 기본서로 실무종합 기본서, 이론서로 오한마 요약집을 펴내고 또 문제집으로 응용 문제집을 펴냅니다. 그 응용 문제집은 매년 제가 학원가 처음 나와서는 11월 달에 펴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땡겨가지고 작년에는 9월 초에 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씀들이 요청들이 많으셔서 7월 말 안까지는 원래 8월에 출간하려고 했는데 7월 말 안까지는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실무종합 교재들 가운데서 이제 주력이 기본서로서 오한마 요약집 그리고 문제집으로서 응용 문제집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좀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좀 보시면 제 교재 편찬이라든가 이 강의에 있어서 핵심이 올해 초 실무종합 실제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초 경찰 승진시험 실무종합 과목에서 올해 초 경찰 승진시험 실무종합 과목에서 공제 문제집을 벗어난 문제가 18문제나 출제돼 버렸어요. 이 18문제 또는 19문제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18, 19문제 정도가 공제 문제집을 벗어났는데 그 브리타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3분의 1 정도가 한 7문제 정도가 한 개의 지문만 범위 바뀝니다. 여러분,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의 특징이 지문 3개의 OX를 알면 나머지 1개의 OX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지문 3개가 5면 나머지 하나가 X고 지문 3개가 5X면 나머지 하나가 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개의 지문만 범위를 벗어난 브리타 문제가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엄청 당황스럽기 때문에 막 엄청 헷갈리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공제 문제집 범위 안에 있는 내용만 확실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3분의 1은. 또 3분의 1은 최신 기출문제. 공제 문제집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신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로서 보충교재로서 4월 달에 출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완전히 그냥 어디에도 없는 구석구석의 조문들을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브리타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올해 판 오한마 요약집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응용 문제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먼저 공제 문제집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무종합 교재들 가운데서 실무종합 주력 교재, 저도 실무종합 주력 교재로서 오한마 요약집과 응용 문제집을 내지만 이 교재들 말고도 제가 기출문제집 또 암수입법 노트 또 모의고사집 이렇게 또 추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부교재들이죠. 주교재가 아니라 부교재, 보충교재들이죠. 이 주력 교재, 기본서하고 문제집을 공제 문제집을 출간하기도 전에 출간한 교재들은 사실상 가짜 교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제 문제집 안에서 지금 브리타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공제 문제집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올해 초에
18문제가 공제 문제집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 18문제의 모든 지문이 벗어난 건 아니죠. 18문제에 지문 1개 또는 지문 2개 또는 지문 3개, 지문 4개 이렇게 벗어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제 문제집이 22문제 플러스 알파가 공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공제 문제집이 매년 개정되면서 세세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무종합의 주력 교재들은 공제 문제집을 확실히 반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그래서 자 먼저 공제 문제집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충실히 반영하면서 플러스해서 공제 문제집 서술 범위를 확장해서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제 문제집 서술 범위를 확장한 것이 주요 법령에서 공제 문제집에서 누락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좀 넣어서 오한마 요약집을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월 달에 최신 기출문제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브리타 문제 중에서 3분의 1이 최신 기출문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최신 기출문제집을 4월 달에 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 나머지 브리타 문제를 100% 완벽하게 보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브리타 문제들의 상당수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원마 요약집하고 응용 문제집의 서술 범위를 좀 확장했습니다. 그 확장된 부분은 기울인 글씨, 목차나 문항 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울인 글씨로 좀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실무종합 공부 방법이 자 응용 문제집이나 오한마 요약집 중 한 권을 주 교재로 삼으시고, 그래서 통상 이제 객관식 시험은 문제집을 주 교재로 삼으시는 분들이 많죠. 통상적으로는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응용 문제집을 주 교재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고 객관식 시험도 이론서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한마 요약집을 주 교재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신 기출문제집을 부교재로 삼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교재 2, 3회독 할 때마다 부교재 1회독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교재 즉 최신 기출문제집이 제가 4월 달에 출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한마 요약집 나오기 전까지 최소 2, 3회독은 하셨겠죠. 그러면 이제 더 안 봐도 돼. 지금 이제 오한마 요약집이나 응용문제집이 나오면 오한마 요약집이나 응용문제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걸 주 교재로 보시다가 막판에 최신 기출문제집을 한두 번 좀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9월 중순경에 저 기출문제집 가운데서, 그러니까 왜 9월 중순이냐면 지금 제가 4월 달에 최신 기출문제집을 출간했기 때문에 이 최신 기출문제집에 빠진 내용이 뭐냐면 이 최신 기출문제집이 실무종합만이 아니라 채용 경찰학의 최신 기출문제집까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여름에 있을 경관, 경위 공채 시험하고 또 순경 2차 시험이 여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설을 달아서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신 기출문제집이 689문제인데 플러스 여름에 있을 경위 공채하고 순경 2차를 합하면 이제 80문제가 합해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응용 문제집하고 오한마 요약집하고 중복되는 문제 문항 목록을 제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빼고 나머지만 12월 중순이나 말쯤에 한두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주교재를 주로 보면서 부교재를 한 2회독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중복 문항을 제외하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 한 300문제 안팎 남을 거예요. 중복된 거 제외하면 오한마 요약집이나 응용 문제집하고 중복된 걸 제외하면 한 300문제 안팎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12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한두 번 좀 더 봐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가닥을 잡으시면 가장 좋고, 대신 수험생분들 가운데서는 공부량 부담에, 즉 응용 문제집이나 오한마 요약집 한 권에다가 추가로 최신 기출문제집까지 보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그냥 주교재 한 권으로만 밀어붙이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딱 하나,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 뭐냐, 저는
회독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독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재가 아닌데 일하시면서 가정 챙기시면서 또 공부까지 하시는데 그 공부를 하시면서 세 과목이지 않습니까? 통상 이제 뭐 형법, 형소법, 실무종합 또는 뭐 경감승진시험은 행정법 주관식에다가 또 형법에다가 또 실무종합까지 하셔야 되는데 봐야 할 교재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굉장히 두꺼운 교재의 구석구석을 시험장에서 기억해 내려면 각 교재를 최소 10번 이상씩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시면서 10번 이상을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봐야 10번 이상을 볼 수 있냐면 빨리빨리 읽어야 10번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독수에 초점을 맞춰라. 즉 시험 볼 때까지 10회독 이상 주교재를 10회독 이상은 하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10회독 이상 하려면 빨리빨리 봐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루에 그냥 널려놓고 책을 읽으면 주말 기준으로 휴일 기준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 근데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읽어.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 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페이지 분량 속도에 중점을 둬서 읽으면 100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100페이지를 하루에 100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하실 때 이것보다 더 120페이지나 150페이지를 목표로 해서 하여튼 책 읽는 속도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읽어야 더 많은 횟수 반복할 수 있고 더 많은 횟수를 반복해야 구석구석을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이 회독수가 속도예요. 속도. 책을 읽는 속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속독과 정독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처음 볼 때는 한 2번이나 3번 2회독이나 3회독을 막 속독으로 막 그냥 넘기면서 막 봐요. 그래서 막 머리를 엄청 굴리면서 막 속도에 중점을 둬서 막 한 2-3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독 한 번, 정독 한 번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독수를 좀 쌓아야 정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막 정독해. 그러면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언제 그 책을 다 봅니까? 저 뒤쪽 볼 때는 앞쪽 본 거 다 까먹어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속독, 빨리 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3, 4회독 한 다음에는 2, 3회독 한 다음에는 정독을 한번 섞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속독 한번 정독 한번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속독을 하실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머릿속에서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머릿속에서 막 굴려보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독수를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 안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회독수를 쌓아가면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회독수를 쌓아가도 안 풀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정독을 하면서 막 깨부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때는 이미 회독수를 쌓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적어지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적어졌을 때 정독으로 깨부숴야 되지 다 그냥 모르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정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회독수, 책 읽는 속도, 회독수 적어도 10회독 이상 그러려면 책 읽는 속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 기본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이 PDF 파일을 띄워놓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DF 파일을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면 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제가 좀 유용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하면 제가 유용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거기다 이제 필기를 좀 해놓고 그걸 보면서 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PDF 파일을 띄워놓고 강의를 하면 제가 추가로 필기할 것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속도감 있게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띄워놓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강씩 쉬지 않고 매일 진행해서 한 80강, 작년에 80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40여 페이지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지만 PDF 파일을 띄워놓고 하기 때문에 80강 이내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무종합 강의를 하면서
제 교재 그리고 강의에다가 오한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오한마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오한마와 함께 마지막까지, 오현웅과 함께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오현웅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실무 종합을 오한마로 깨부수듯이 깨부수자라는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현웅, 오한마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무 종합에서는 대세입니다. 대세.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께서 제 교재를 보고 계시고 또 제 강의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세의 장점이 있죠. 뭐냐면 대세에 편승하면 나만 잘하면 붙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 그 생각을 하시고서 제 교재 강의를 선택하시고 함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선택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하나는 이제 대세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좀 겸손 모드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좀 신뢰를 좀 덜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겸손 모드를 조금 벗어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제 확신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를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학원가에서 경찰 실무 종합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왜 그래? 저는 시험 공부를 해봤고 또 실무까지 뛰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무 종합 과목이 뭐 형법이나 형소법보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큰 코 다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경찰 실무 종합 안에 형법, 형소법, 경찰학, 행정학, 헌법, 행정법, 거기에다가 경찰 실무까지 엄청난 내용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전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저는 경찰 간부 시험도 준비해서 합격했고 또 행정고시도 준비했다가 합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들 다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실무까지 뛰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형법, 형소법, 뭐 경찰학, 행정학, 그다음에 헌법, 행정법 다 시험 과목으로 공부해봤고 또 실무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부분, 어느 구석, 제가 어느 부분, 어느 구석 완벽하게 안다라고 하면 이제 거짓말쟁이죠. 그러나 학원가에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는 선택이에요. 강의는 선택입니다.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이 뭐냐면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책을 읽으면 그 책 안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나한테 이제 필이 오죠. 필, 즉 이해가 가죠.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마다 조금 다르죠. 그 개인의 어떤 그동안의 공부 전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다르죠. 그런데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강의죠. 그렇게 내가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그 센스, 그런 것들을 딱 전달해 받으면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에 있을 때 또 행시 이런 거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다 이 신림동에서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 기왕에 강의를 선택했다면 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고서 하여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의 개념과 임무가 나오는데요. 제가 1절에다가 이렇게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체인데 지금 기울인 글씨죠. 이 기울인 글씨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 그 내용 자체를 기울인 글씨를 써버리면 너무 이게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목차라든가 번호라든가 거기에만 기울인 글씨를 써놨습니다. 즉 제1절은 제목부터 기울인 글씨이기 때문에 제1절 이 3페이지 제1절의 3페이지 전체가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 초 실무종합에서는 공제 문제집에 없는 내용이 그러니까 불이타 문제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과도했으면 조금 과도한 것이 줄어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세상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공제 문제집 범위 밖의 내용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냥 아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확장시킨 부분 중에 하나가 1절 경찰 개념의 형성 및 변천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자 경찰 개념은 일률적 정의가 곤란한 다의적 개념이다. 즉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 영입법계 경찰 개념, 뭐 실적음의 경찰, 형적음의 경찰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개념이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죠. 자, 경찰 개념을 대륙법계 경찰 개념, 영입법계 경찰 개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학이나 실무정에서는 주로 뭘 배워? 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주로 배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여러분 대륙법계가 있고 영미법계가 있습니다. 이 대륙법계는 국가 경찰의 전통이에요. 영미법계는 자치 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지도를 놓고 보면 딱 그냥 이해가 가는 겁니다. 뭐냐면 대륙법계가 어디예요? 독일, 프랑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프랑스, 유럽 대륙은 따닥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확 움켜주는 겁니다. 왜?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언제 적국으로 도망가거나 적국에 협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국민을 딱 움켜주는 거. 이 집권, 국가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영국도 섬이고 미국도 큰 섬이죠. 아메리카 대륙. 영국도 섬이고 미국도 큰 섬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들이 도망가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치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니네 안전은 니네가 지켜. 그러다가 국가가 이제 발전해서 세금도 좀 많이 거치고 이렇게 될 때 국가가 이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지키기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역할 기능을 하나씩 경찰 역할 기능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이 영미법계 전통이에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의 전통,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꽉 억압하는, 꽉 장악하는 그런 경찰 개념을 가진 것이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그 대륙법계에서는 경찰이 뭐야? 라는 근원적인 질문, 학문적인 질문을 미리부터 던져온 것이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 경찰 개념을 성질상 따진 경찰 개념을 따진 것이 바로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하고 실무종합에서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을 주로 배웁니다. 왜?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서 경찰 개념을 성질상, 학문상, 이론상 따졌기 때문에 영입법계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영입법계는 그냥 야 경찰은 니네가 알아서 해. 자치경찰의 전통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국가가 힘이 좀 생긴 다음에 국가가 세금 많이 거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도와줄까? 치안을 좀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한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 개념을 성질상, 학문상으로 접근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뭐냐? 그것이 먼저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질통강제라고 합니다. 이 지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이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성질상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질통강제 개념 요소를 갖춘 것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로 그렇게 대륙법계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사회 공공의 안녕, 사회 공공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입니다. 사회 목적적 작용.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인 이 안보 경찰, 이 부서로서의 안보 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 이 성질상 경찰이 아닙니다. 왜? 안보 경찰은 국가를 지키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사회 목적적 작용이 아니라서 안보 경찰은 실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질서 유지라는 것, 유지라는 것이 소극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소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공복리 또는 공공복지, 적극적인 공공복리, 적극적인 공공복지는 또 성질상 경찰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질서 유지에서 유지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유지는 지금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막 질서를 어지럽게 해. 그러면 그걸 밀어버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또 장래를 향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어지러진 질서는 유지할 수가 없죠. 왜? 과거는 그냥 어지럽히고 그냥 끝난 것이, 과거를 어떻게 되돌려서 시간을 되돌려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유지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작용입니다. 성질상 경찰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작용입니다. 즉 과거에 대한 작용은 성질상 경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사 경찰은 성질상 경찰이 아닌 겁니다. 왜? 수사는 과거에 위반한 사람,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것이 가장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 위반한 것을 검거하는 수사작용은 과거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 성질상 경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통치권의 근거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적인데,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국가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국가 공권력을 일반 통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분 사회에 적용되는 국회 경찰, 법정 경찰 등은 성질상 경찰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죠.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성질상 경찰은 강제적 작용입니다. 그래서 강제적 작용이 아닌 서비스적 작용은 성질상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찰은 성질상 경찰이 아니고요. 또 정보 경찰은 강제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상 경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 경찰은 무조건 비권력적 작용입니다. 권력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권력적으로 야, 씨 정보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 이런 것은 없어요. 협조를 받아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정보 경찰입니다. 그래서 정보 경찰은 무조건 비권력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성질상 경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보 경찰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옆에다가 법대 실행이라고 적어놨어요. 만약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편합니다. 엄청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 근데 머릿속에 그 주요 포인트를 딱 숙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숙지된 걸 가지고 연결하면 편한 구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법대 실행입니다. 뭐냐면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의 경찰, 그다음에 행정경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정경찰,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성질상 경찰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법대 실행이라고 그냥 딱 수지를 해놓으십시오. 법치주의 경찰, 대륙법계 경찰, 실적음의 경찰, 그다음에 행정경찰, 권력행정. 이것이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을 보시면요. 먼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은 경찰권 발동 범위의 축소화 과정입니다. 뭐냐면 최초에는 모든 국가 작용을 다 그냥 경찰 작용으로 봤다가 경찰 작용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 즉 경찰 말고 다른 행정기관이 하나하나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모든 국가 작용을 그냥 경찰로 봤다가 그 경찰 개념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을 얘기할 때 시대 구분을 어떻게 시대 구분하냐면 고중경법이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경찰, 중세 경찰,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현대, 2차 대전 이후. 그래서 고중경법이에요. 그 각각의 경찰 개념이 모교내 서부입니다. 모교내 서부. 자, 그래서 고대 경찰 시대에는 모든 국가 작용을 경찰로 봤고, 그다음에 중세 경찰에서도 모든 국가 작용, 모든 행정을 경찰로 봤어요. 그러나 중세의 끝자락인 1530년, 이게 16세기입니다. 이게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 행정을 경찰
작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도 모든 행정, 모든 국가작용에, 그러나 중세의 끝자락인 1530년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교회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작용을 경찰로 받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가 시대에서 외제 군사를 제외한 내무행정을 경찰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제 군사를 제외한 이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리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 외제 군사를 제외하니까 적극적 공공복리는 제외하고 이런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제 군사를 비록 제외했지만 그 남은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리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법치국가에 와서 비로소 소극적 질서행정, 소극적 질서유지로 경찰 개념이 한정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실질적인 경찰이죠. 그래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발전 과정이 고중경법이 시대 구분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다만 이 중에서 성질상 경찰, 실적음의 경찰, 성질상 경찰, 실적음의 경찰이 확립된 것은 맨 끝이 아니라 법치국가 시대입니다. 그럼 맨 끝에 2차 대전 이후에는 실질적음의 경찰이 소극적 질서유지, 실적음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 행정경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기반이 비경찰화 현상이죠. 경찰이 담당했던 어떤 직무들이 일반 행정기관이 막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일반 행정기관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걸 갖다가 비경찰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비경찰화 현상으로 인해서 성질상 경찰, 실질적음의 경찰이 협의의 행정경찰하고 보안경찰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자, 발전 과정은 이렇고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이제 세기를 물어보는, 몇 세기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중세 독재 516 이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세 독재 516 이게 뭐냐면 중세가 독일 제국경찰법 516 중에서 5는 이제 무의미한 것이고요. 이제 516 군사 쿠데타를 연상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5는 무의미하고 16이죠. 뭐냐면 중세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16세기 1530년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세 독재 516에서 중세 교행정 제외한 이 개념을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중세 독재 516, 중세 교행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경찰로 잡았던 것이 독일 제국경찰법, 독재. 그것이 16세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세 끝자락이 16세기죠. 그 뒤에 경찰국가가 17세기예요. 법치국가가 18세기입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자, 그리고 16세기 전반에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니까 프랑스에서 독일로 전파해 준 것이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경찰개념을 정립한 것이 그 더 전에 14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14세기 말에 경찰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15세기 말에 독일로 전수해줘.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타난 것이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의 경찰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 독재 516 독일 제국경찰법이 16세기, 중세 독일 제국경찰법 16세기 이걸 딱 아시면 세기 문제를 딱 풀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경찰국가가 17세기, 16세기, 17세기, 법치국가 18세기. 그 다음에 이게 16세기니까 15세기 말에 프랑스부터 전파를 받고 14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경찰 개념을 정립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이 법령과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순서가 일죄 크지경이에요. 일죄 크지경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연도 순서예요. 그래서 일죄 크지경에 처음부터가 1794년, 1795년, 1882, 1884, 1931년 이렇게 시대순입니다. 시대순. 이 시대순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죄하고 지경은 법전을 얘기하고 크루치베르그 판결은 판결입니다. 판결이지만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함께 일죄 크지경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다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법령과 판례입니다.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뭐예요? 소극적 질서유지 또는 소극적 위험 방지, 소극적 질서유지 또는 소극적 위험 방지 개념을 경찰 개념으로 바라보는 법령과 판례가 일죄 크지경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각각 법전에서
법전의 내용까지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1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 프로이센 일반 안트법에서는 절박한이라는 표현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고요. 1절. 그다음에 죄와 형벌법전. 이 죄와 형벌법전을 경제처벌법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죄와 형벌법전에서는 죄자 그래서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1절 죄자 그다음에 지위 경제.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는 유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고 프로이센은 독일입니다. 독일 안에 가장 큰 주. 그때는 이제 개별 국가였죠. 이 시대 때는 개별 국가였는데 독일 안에서 가장 큰 주가 이 프로이센이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죄자 지위 경제, 1죄 크지경, 1절 죄자 지위 경제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자, 법치국가 경찰 개념을 나타내는 판례 중에 이제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있죠. 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이 뭐냐면 이 크루츠베르가 이제 독일의 판례인데 프로이센 독일의 판례인데 크루츠베르가 영어로 하면 크로스밸리예요. 크로스밸리 십자가 언덕이죠. 십자가 언덕. 이 베를린 한가운데에 야산 좀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 그 높지 않은 산 꼭대기에 십자가 동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이 이렇게 있다면 맨 꼭대기에 십자가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꽃 이렇게 심어놓고 꽃 심어놓고 한가운데 전승 기념탑을 높이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 기념탑이 독일 국민들의 애국심, 단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심을 막 고취시키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높지 않은 산이야.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서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면 이 전승 기념비가 좀 가치가 떨어지겠죠. 미적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고도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고도 제한 명령을 건설부 장관이 내렸으면 딱 좋았는데 건설부 장관이 아니라 베를린 경찰청장이 고도 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돼야 되는데 왜 미적 기능, 심미적 기능, 미적 기능 이것은 이제 공공복리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왜 경찰이 그런 일을 했느냐? 경찰이 내린 그 법규명령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경찰 개념을 위험 방지 또는 소극적 질서 유지에 한정시킨 최초의 판례, 그 판례가 크루츠베르그 판결입니다. 자,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은 주로 이제 경찰 행정학자들이 주도하는데 공공의 질서 유지, 실적임의 경찰이죠. 실적임의 경찰 플러스 수사, 범죄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수사, 공공의 질서 유지, 수사, 그다음에 서비스 경찰까지 합한 것을 경찰로 바라보는 것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자,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를 먼저 그냥 대성발 영역계 이렇게 숙지를 해버리세요. 대성발 영역계. 당연히 이 대는 대륙법계, 영은 영미법계고요. 자, 대성발 영역계. 대륙법계는 성질과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하고요. 영미법계는 역할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왜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의 전통, 국가가 꽉 억압해가지고 국민들을 딱 움켜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영미법계는 자치경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섬이니까 어차피 도망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야 니들이 안전은 니들이 지켜. 그러다가 국가가 이제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어느 순간부터 야 우리가 좀 보안관 좀 파견해 줄까? 우리가 무기 좀 제공해 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영미법계입니다.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뭘 좀 도와줄까?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법계는 야 경찰이라는 이런 거야 이렇게 꽉 억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경찰의 성질 발동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경찰 개념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경찰권의 기초가 일반 통치권입니다. 즉 국가 공권력, 국가 공권력을 강조하는 것이 대륙법계죠. 영미법계는 야 니들 지키는 것은 니들의 니들 권리, 니들 힘이야. 즉 자치권, 자치경찰의 전통입니다. 자, 대륙법계는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경찰이 국민을 꽉 누르는 거, 꽉 억압하는 그런 관계로 보는 것이 대륙법계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수단을 중시하고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억압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영미법계는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자치경찰, 야 니들이 경찰, 니들 힘을 지켜. 그러다가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즉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등 협력 관계고요.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대등 협력 관계고 비권력적 수단, 비권력적 수단, 즉 서비스 활동을 강조하는 것이 영미법계 개념입니다. 자, 대륙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죠. 이 삼권 분립, 이 삼권 분립 최초가 프랑스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를 삼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몽테스키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기초로 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전통이고, 그러면서 사법경찰, 즉 수사는 경찰, 성질상 경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륙법계고, 영미법계는 그냥 국민 보호하는 차원에서 뭘 도와줄까라고 하면서 수사도 당연히 그냥 경찰 고유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영미법계입니다. 자, 경찰 개념의 변천이 대륙법계는 모든 국가작용을 경찰로 받다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경찰의 발동 범위를 줄여온 역사가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이고요. 그래서 경찰권 발동 범위를 계속 조금씩 고중 경법에 따라서 모교내 소보로 축소해가는 과정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이라면, 영미법계는 아예 자치경찰의 전통이기 때문에 아예 국가가 경찰 활동을 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더 도와줘가는, 즉 경찰 활동을 확대해가는 과정이 영미법계 경찰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 일본 행정 경찰 규칙에 영향을 주고, 즉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막 유럽 가가지고 엄청 배워오죠. 그래서 주로 이제 프랑스 가서 많이 배웁니다. 프랑스 독일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많이 배워오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오 개혁 때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경찰 장정을 만들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직법이 1953년, 53경직이죠. 1953년 경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는 경직법의 원전, 즉 경직법의 모델은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경직법은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이 죄와 형벌 법전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경직법의 원전을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또 일본 행정경찰 규칙을 모방했다, 이렇게 해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자, 3번에 미군정기 영미법계 민주주의적 이념에 따른 경찰 개념이 강조됩니다. 즉 미군정기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도입됩니다. 왜? 미군정이 뭐요? 미국 군정, 미군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이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 여기가 미국이니까 미군정기 때 영미법계 영향을 받지 대륙법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오 개혁부터 일본을 통해서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는데 미군정기 때 영미법계 영향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경직법에, 이 경직법이 1953년이니까 미군정을 실시한 이제 직후지 않습니까? 직후. 미군정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했잖아요. 그 직후인 1954년에 경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직법에는 대륙법계의 영향도 받고, 즉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영향도 받고, 또 영미법계 경찰 개념 영향도 모두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의 개념을 하나씩 좀 구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로 경찰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 경찰 개념은 원래 다의적인 개념이에요.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청이죠.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 전체를 경찰로 바라보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실적 의미의 경찰은 아까 질통강제, 사회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독재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이 질통강제 요건을 갖춘 그런 작용만 경찰로 바라보는 것이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적 경찰은 독일 행정법학계에서 이론을 정립했고요. 형식적인 경찰 주권은 무관합니다. 왜? 이것은 성질상으로 따진 거기 때문에, 성질상, 학문상, 이론상 따진 개념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관, 보통 경찰기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는 개념이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관청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경찰로 바라보는 개념이 형식적인 경찰이기 때문에 조직 중심의 개념이고요. 실정법상 개념이고요. 왜?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가 실정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정법상 개념이고요. 제도상 실무상 개념입니다. 실질적인 경찰은 성질로 따져본 경찰 개념이기 때문에 성질상, 학문상, 이론상이죠. 그래서 학문상, 성질상, 학문상, 성질상, 이론상 개념이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실적 의미의 경찰하고 이제 구별하는 다양한 이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 그러나 경찰이 아닌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 없죠.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보통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말하기 때문에 그 개념 안에서 그냥 보통 경찰이 하고 있어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정기관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형식적 의미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출입국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법무부에서 하죠. 법무부 그 출입국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를 합니다. 중국은 공안이 출입국 관리까지 다 하죠. 그래서 중국 공안은 막 그냥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 말고 다른 기관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각국의 보통 경찰기관, 각국의 경찰기관이 하는 직무는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 범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차이가 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그냥 맞는 표현으로 봅니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맞는 표현으로 보고요. 자, 오른쪽으로 실적 경찰에 가서 경찰 아닌 다른 행정기관 작용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학문상, 성질상으로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것이 실적 의미의 경찰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다만 표현이 꼭 실질적, 형식적, 표 반대말 아냐? 라고 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아? 이름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자꾸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인 논리적 관련성이 아예 없습니다. 왜? 실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상 따져본 개념이고 형적 의미의 경찰은 그냥 보통 경찰관청이 하고 있는 직무를 형적 의미의 경찰로 이름 붙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개가 다 경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의 관계는 딱 이 관계입니다. 딱 이 관계입니다. 실적 의미의 경찰, 형식 의미의 경찰 둘 다 경찰을 얘기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거나 또는 이 둘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서술을 하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적 의미의 경찰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자, 사법경찰하고 정보경찰은 우리 경찰 안에 수사과, 형사과 있고 또 정보경찰, 치안정보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돼요.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려면 질통 강제해야 되거든요. 질통 강제해야 되는데 사법경찰은 과거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유지작용이 아니죠. 과거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요. 또 정보경찰은 권력적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협조를 통해서 수행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정보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포함돼 보통 경찰기관에 담당하고는 있어. 그러나 실질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경찰관이 극도의 혼잡 사태가 발생한 장소에서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시키는 거. 자, 억류, 강제작용이죠. 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경지법 5조 위헌 발생의 방지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또 권력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경지법 5조 위헌 발생의 방지가 그냥 미리 그냥 참고 삼아서 사관 경고, 유해 억피, 그다음에 사관 조치로 구성되어 있죠. 뭐냐면 경지법 5조 위헌 발생의 방지가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고 또 유해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 피난시킬 수 있고요. 유해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 피난시킬 수 있고요. 또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경고가 있고 억류 피난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조치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억류 피난 조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치를 하는 거, 이 두 개는 강제작용이죠. 그러나 경고는 강제작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유해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데서 억류시키는 거, 유해 억피, 억류 피난 조치시키는 거, 이것은 형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고 실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헌 발생의 방지 경고는 그냥 경고하는 거죠. 말로 그냥 경고하고 끝나는 거죠. 경고라는 것이 경고하고 끝나는 것이지 경고를 통해서 뭘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고는 임의적인 통제 안에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아니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죠. 경지법 5조 위헌 발생의 방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만 실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것이죠. 실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경고는. 그래서 사관 경고, 유해억피, 사관 조치 중에서 사람, 관리자, 관계인에게 하는 이 경고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고 실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통강제,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신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다툼이 있습니다. 이 불신검문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아니다, 견해다툼이 있습니다. 왜 그래? 불신검문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질통강제, 강제작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권력행정이어야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검문은 우리 법 조문 자체는 임의적 작용이지 않습니까? 다만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죠. 불신검문을 하면서 막아서고 살짝 잡아 끌고, 여러분 막아서는 거, 살짝 잡아 끄는 거 이거 강제적 작용이거든요. 근데 불신검문이 경직법에서는 임의적 작용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판례가 막아서고 살짝 잡아 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하여튼 경찰학자들은 불신검문을 실질음의 경찰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왜 그래? 불신검문이 경찰의 대표적인 작용인데 이 대표적인 작용을 어떻게든 실질음의 경찰, 즉 성질상 경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강제작용이다. 강제작용으로 보려면 이게 즉시강제로 봐야 되거든요. 즉시강제로 봐서 강제작용으로 봐서 성질상 경찰, 실질음의 경찰로 바라보는 견해가 경찰학계에서는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행정법 쪽에서는 불신검을 법조문 자체에서 임의적인 작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인 행정조사로 이해해서 그러면 강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임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에 대해서는 견해다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학계에서는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강제작용으로 봐서 실질임의 경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지만 그러나 견해다툼이 있다. 행정법 쪽에서는 불신검문을 강제작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실질임의 경찰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다. 견해다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크루즈베르그 판결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찰 개념을 추가적으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거 그냥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독보엽, 삼사행, 목사행 또는 소극자, 시진예, 질질봉 이렇게 수지하면 됩니다. 자, 먼저 독보엽,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경찰은 성질상 보안경찰입니다. 아까 안보경찰, 부서, 조직상 우리 안보수사과, 조직상 안보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안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하나예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질상 개념입니다. 성질상 개념, 성질상 보안 개념으로서 보안경찰은 실적음의 경찰이고, 자,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지 않은 경찰,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경찰,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그래서 독보역,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독보역. 자, 3사행, 목사행. 삼권분립에 따라서 사법경찰, 행정경찰, 또 목적에 따라서 행정목적, 사법목적. 그래서 삼권분립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행정경찰, 사법경찰. 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소국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그래서 소국자. 자,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시진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동생 시진내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시진내.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 진화경찰과 예방경찰.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시점, 즉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유해가 발생하기 전에 작동하는 것이 예방경찰이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작동하는 것이 이 진압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경찰, 진압경찰 관련해서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아직 유해를 미치진 않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예방경찰이고, 근데 똑같은 정신착란자의 보호라고 하더라도 유해를 미친 정신착란자의 보호, 어떤 사고를 친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그것은 이제 진압경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유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아직 유해를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경찰, 유해를 미친 또는 뭐 사고를 친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진압경찰로 가야 됩니다. 자, 유해 정도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그래서 평시경찰은 그냥 일반 경찰, 비상경찰은 계엄령 선포되면 군이 치안을 접수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경찰을 비상경찰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이라는 것은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작용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력경찰이 질서경찰, 비권력경찰이 봉사경찰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독자성에 따라서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독보협,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경찰도 될 수 없습니다. 즉 보안경찰이나 협의행정경찰이면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거나 협의행정경찰이면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경찰도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안경찰 다른 행정적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해서 행해지는 경찰작용, 즉 경찰만으로 경찰, 즉 협의의 행정경찰로 떨어져 나가고 남은 성질상 경찰을 보안경찰이라고 합니다. 이 보안경찰의 예시가 풍속경찰, 교통경찰 등이 있어요. 통상 여러분 교생풍해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생풍해경. 보안경찰의 예시로 통상 교생풍해경이 뭐냐면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이렇게 있습니다. 교생풍해경. 자, 그런데 여기 주의 1, 2가 뭐냐면 통상 보안경찰이라고 하면 교생풍해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생풍해경이 통상 보안경찰이야. 그러나 교생풍해경이 무조건 보안경찰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보안경찰과 협의행정찰로 나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면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요? 아까 법대 실행, 행정경찰, 권력행정이어야 돼요. 권력행정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될 수 없고 협의행정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생풍해경 중에서 통상 보안경찰의 예시를 교생풍해경이라고 하는데 다만 교생풍해경 중에서 권력작용이 아닌 것은
실질적음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통상 교생풍 해경을 보안경찰의 예시로 얘기하는데, 자, 주의 1번. 자, 풍속영업규제법상 경찰서장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 출입해서 검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임의적인 행정조사에, 뭐냐면 행정조사에는 권력적 행정조사와 임의적 행정조사가 있는데, 권력적 행정조사가 되려고 하면 조사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재수단이 있어야 권력적 행정조사거든요. 근데 풍속영업규제법상 출입검사가 따르지 않아도 규제수단이, 제재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행정조사라니까요. 임의적인 행정조사면 권력작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록 풍속작용입니다. 지금 풍속경찰이지만 권력적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즉 명령 강제가 아니므로 실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고, 실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니까 보안경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교생풍 해경을 보안경찰로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교생풍 해경 중에서 권력작용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풍속작용 안에 보안경찰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또 하나, 풍속경찰이 무조건 보안경찰이냐? 풍속경찰 중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 보안경찰이죠. 풍속경찰 중에서 일반 행정작용이 하고 있으면 그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에서 자치단체 일반 공무원이 풍속에 있어서의 권력행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사도 하고 뭐 영업정지, 영업취소 처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의 명령 강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통상 보안경찰의 예시로서 교생풍 해경을 얘기하지만, 이때 교생풍의 풍속경찰이 무조건 보안경찰인 것은 아닌 거예요. 아예 실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경찰도 아니고 협의 행정경찰도 아닌 것도 있고, 또 일반 행정기관이 하기 때문에 보안경찰이 아니라 협의 행정경찰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 1, 2 주의하시고, 이게 공제의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협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 행정찰이 뭐냐면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권력 행정이에요.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권력 행정이 협의 행정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경찰 작용으로요, 다른 행정기관이 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각종 권력 행정들,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하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발생하게 된 것이 이제 비경찰화 현상으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우후죽순 행정기관들이 나타나면서 경찰이 담당하던 것들을 막 뺏어간 거. 그래서 권력 행정을 하고 있는 것. 비경찰화 현상이 협의의 행정경찰을 만든 원인이고요. 협의의 행정경찰의 예시가 산업경찰, 산림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각종 행정 파트에 경찰이라는 표현만 붙이면 그냥 이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왜 그래? 저 앞쪽에서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경찰 개념을 뭘로 잡아놨어? 권력행정, 법대 실행, 행정경찰, 권력행정을 경찰 개념으로 잡았기 때문에 행정을 경찰로 바꿔 써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각종 권력행정이 다 협의의 행정경찰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실질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보안경찰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이 예시에. 그래서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보안경찰의 세부 종류인 교생풍 해경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이 여기에 예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실질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 안에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보안경찰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세부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고, 나머지 행정 영역은 어떤 것이 들어가도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까지만 보고 좀 쉽게요. 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 중에서 이제 행정경찰이에요. 왜냐면 아까 법대 실행, 법치국가 경찰 개념, 대륙법계 경찰 개념, 실적 의미의 경찰 개념, 행정경찰. 그래서 행정경찰, 사법경찰하고 구별할 때 행정경찰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이 맨 밑에 실적 의미의 경찰입니다. 사법경찰은
성질상 경찰, 실적음의 경찰에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 상태에 대한 작용이고요. 사법경찰은 과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거하는 것이 이 사법경찰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은 실적음의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왜? 성질상 경찰 개념은 실적음의 경찰, 성질상 경찰 개념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작용인 사법경찰은 실적임의 경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국가경찰 자치경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